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위례와 성남 대장지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12월로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로 홍역을 앓은 한국GM이 이번엔 법인 분리 문제로 파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했음에도 우리 증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주와 패션주를 반등 가능성이 높은 저가 매수 추천주로 꼽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공정위 내부 개혁을 주장한 공정위 간부의 직무 정지를 둘러싸고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보통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에 나서는데요. 최근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속사정은 무엇인지 언제 분양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한 물량 비중입니다. 현재는 집을 보유해도 추첨제 주택을 두고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에 고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새로운 청약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 손질에 올가을 분양을 앞둔 수도권 아파트 단지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분양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새 청약 제도가 시행되는 11월 말 이후로 심사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지역에선 북위례와 성남 대장지구, 과천에서 분양이 연기됩니다. 이번 주 모델하우스 문을 열 예정이던 GS건설의 위례포레자이는 12월로 분양을 늦췄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북위례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폴의 분양도 줄줄이 밀렸습니다. HUG 관계자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의 분양보증 심사를 잠정 중단한 것이라며 바뀐 법이 시행되는 즉시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이후 분양 대목으로 꼽히는 시기에 수도권 알짜 지역 분양이 줄줄이 밀리는 상황.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군산공장 폐쇄로 홍역을 앓은 한국GM이 이번엔 법인 분리 문제로 파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 부도 직전인 이 회사에 8,100억 원의 세금을 투입했는데요. 5개월이 지났지만 차는 잘 팔리지 않고 있고 노조는 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영 정상화의 길이 멀고도 험난해 보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GM 노조가 쟁의 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내일까지 투표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회사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는 건 한국GM이 연구개발 부문을 따로 떼 신설법인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연구개발 부문을 분리해놓고 분할 매각이나 철수를 쉽게 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 관계자는 신차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부문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연구개발 인력도 3,000명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3,000명가량인 한국GM 직원 중 23%가량인 3,000명이 분리되는 겁니다. 만약 노조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될 경우 회사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한국GM 내수 판매량은 59,374대로 전년 동기보다 39%가량 줄었습니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중 현대와 기아, 쌍용차에 이어 4위입니다. 이마저도 5위 르노 삼성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법인 설립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총강행으로 소수 주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폭락하던 뉴욕 증시가 소폭 반등했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다시 215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증시가 약세인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락장을 기회로 보고 저가 매수 종목 찾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문가들은 증권주와 패션주를 반등 가능성이 높은 저가 매수 추천주로 꼽았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반등 조짐을 보이는 듯하던 코스피가 다시 215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7% 떨어진 2145.12에 장을 마쳤습니다. 증시 약세가 이어지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 가능 종목으로 증권주를 들었습니다. 증권주는 증시 하락으로 일 거래 대금이 줄면서 위탁매매 수수료 감소로 인한 실적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일평균 거래 대금은 2분기에 비해 33% 감소했고 실적 전망치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 우려가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고 증권사들의 기업금융 부문 수익이 늘고 있어 반등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증권업종에 대한 우려는 실적을 보수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한국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유망주로 꼽힙니다. 패션주도 전문가들이 추천한 저가 매수 종목입니다. 패션주는 가을과 겨울이 고가 의류가 많이 팔리는 이른바 성수기이고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증권사 추정치 평균을 웃돈 휠라코리아와 패딩을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를 가진 F&F의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자회사 한섬글로벌을 흡수합병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한섬도 저가 매수 추천주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열렸는데 공정위 내부 개혁을 주장한 공정위 간부의 직무정지를 둘러싼 논란이 줄을 이뤘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과 퇴직자 면담 지침 개정 작업을 추진하던 담당 국장을 김상조 위원장이 갑질 의혹 프레임에 가둬 업무에서 배제했던 건데요.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민병두 위원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 급기야 30여 분간 감사가 중지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공정위 국감이 시작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퇴직자 간부의 죄체험 논란으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공정위를 내부 개혁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했던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과 지침이 보여주기식의 쇼였다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대국민 약속은 사기극이었고 내부 개혁쇼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건에 개입해서 금지해왔던 공정위 퇴직자들의 면담 지침을 김 위원장이 접촉을 허용하는 것으로 명문화했고 심의 속기록의 공개와 합의 과정을 녹음 기록으로 남기겠다던 대국민 약속도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의 탈을 쓰고 내부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막상 공정위 퇴직자의 면담 불가 지침 폐기를 시도하고 사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 속기록을 녹음하고 공개하려는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실제 공정위 과장이 내부 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자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겁니다. 새로 면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라. 사무처장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제 정결권을 박탈할 테니까 받아들이든지 그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하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저에게 지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을 해왔고 배제를 했고 저에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 전면적인 모든 거를 정지하셨고 조용히 일 안 하고 있던지 나머지는 알아서 많이 배우신 분이 알아서 생각하라. 김상조 위원장은 익명의 내부 갑질 신고로 인한 조사 과정에서의 일시적으로 업무를 뺀 것이라고 답했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원들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초로 부위원장의 업무 배제를 놓고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우원식 의원의 전 비서관이 공정위 정책 전문관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 집안 단속조차 못하는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공방이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신사업에 뛰어드는 핀테크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규제입니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비조치 의견서 제도는 신규 사업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점에서 핀테크 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이 제도가 가면 갈수록 유명무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서비스 사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 A사.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 전 스마트폰 앱 단말기로 카드 결제가 허용되는지 불확실했습니다. A사는 금융당국에 비조치 의견서 발급을 요청했고 금융당국은 A사에 스마트폰 앱 단말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발급했습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신규 사업이나 상품 개발을 하기에 앞서 이것이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당국에서 사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비조치 의견서를 받은 A사는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도 실물 카드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에 진출한 뒤 규제에 발목 잡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사후 제재를 방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해야 하는 제도지만 매년 비조치 의견서의 신청 수와 발급 건수가 모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비조치 의견서는 2015년 143건의 신청이 들어와 절반가량인 73건이 발급됐지만 2016년 126건 가운데 37건, 작년에는 111건 중 25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작 7건에 불과합니다.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발급을 담당한 직원이 책임 추궁을 당하기에 적극적으로 발급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과거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조치를 내린 사례가 쌓였기 때문에 새로운 요청이 줄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5대 암 가운데 하나인 유방암 발병률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을 후원하고 유방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핑크리본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서울에서도 핑크런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참여하며 의미와 즐거움 모두를 잡았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의 이른 아침, 유모차에 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올해로 18년 차를 맞은 핑크런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배려해 기존 5km 코스를 3km의 가족 코스로 단축하는 변화를 시도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로 2년째 참가를 하고 있고요. 아이와 그리고 아이 아빠와 함께 3km 달리기에 참여하면서 맑은 가을 날씨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재미있었지만 힘들고 하니까 더 보람 있고 재미있었어요. 현장에는 무료로 유방암 검진을 받거나 유방 자가검진법을 배울 수 있는 부스가 마련돼 많은 시민들이 검진법을 직접 익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핑크런에 꾸준히 참여해온 배우 고두심 씨 역시 자가검진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기 발견만 되면요 90% 이상이 완치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리고 자가로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 어디에 여성들도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뜨는 그런 불행은 안 겪었으면. 또 헤라, 메일유업 등 핑크리본 캠페인의 뜻을 모은 기업들 역시 다채로운 이벤트와 캠페인을 연계해 참가자들의 유방 자가검진 실천 서약을 이끌며 건강한 여성의 삶에 기여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달린 2018 핑크런. 일상 속에서 유방 건강을 챙기는 문화를 확산시키며 뜨겁게 마무리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P2P
P2P금융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중소상공인들이 중금리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P2P금융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P2P금융이 중소벤처기업들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금융증권부 이하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중소벤처기업들이 최근 이 P2P금융에 꽤 매력을 느끼는 모양인데요. 어떤 장점들 덕분입니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낮은 금리입니다. 수익이 확실한 사업 계획이 있어도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 제도권 금융에서 투자금을 모으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요식업종에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초기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대출 거절을 받았을 때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서 많게는 연 30%대의 수수료를 요구해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P2P 금융을 잘 활용하면 10% 안팎의 중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으니 매력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은데 그 외에도 P2P 금융만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이점이 있다고요? 네, 홍보 효과가 크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이점인데요. P2P 금융 서비스를 통해 2015년 5억 원의 투자금을 연 6%로 조달받아 사업을 확장한 공유 오피스 업체가 있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단순 자금만 주시는 게 아니고 저희 쪽 이메일 주소라든지 대표번호 같은 걸 통해 가지고도 많이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 거기 직접 방문하셔서 조언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계셨었습니다. 이 업체는 실제로 투자자들이 낸 의견을 반영해서 공유 오피스 내에 전화할 수 있는 공간인 폰부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설계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서비스의 질을 높게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투자를 매개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일종의 팬덤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P2P 대출을 통해 인연을 맺은 투자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출자의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매출 증가를 돕고 서비스 이용자로서 자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퓨전 한식주점 월향은 P2P 투자자를 위한 파티를 열고 투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발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P2P 투자 상품이 홍보되면 자연스럽게 마케팅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것도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큰 이점입니다. 대기업처럼 마케팅에 따로 힘을 쏟을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P2P 금융을 통해 투자금도 확보하고 마케팅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팬들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투자하고 창업 후에도 매출 증가에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혁신성공 사례로 P2P 금융업체 8%를 소개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IBK 경제연구소는 혁신성공 사례집에 대출 투자 분야 사례로 A%의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대상 중금리 대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현재까지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투자 중개가 진행됐고 2만여 명의 투자자들이 연평균 8에서 10%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담당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기업 3개 중 1개 기업이 P2P 금융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시중 은행을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수단이라는 측면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상환기간을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대출의 편의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제로 중소벤처기업 중에 이 P2P 투자를 받아서 성장한 곳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공유 카쉐어링 업체로 이미 유명해진 소카도 초기 창업 자금을 P2P를 통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2015년 당시 소카는 연 4.5% 금리의 12개월 만기 대출 상품을 통해 자금을 모았습니다. 숙박업체 야놀자도 P2P 금융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유명해진 서비스지만 공유 카쉐어링이나 숙박 플랫폼 같이 생소한 서비스를 처음에 알려야 했던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P2P 금융 플랫폼이 자금 조달 외에도 홍보, 마케팅, 그리고 사업 자문에까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P2P 금융이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통로로 쓰이는 줄 알았는데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관계형 금융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이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께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결과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시작됩니다.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 교환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적대 관계 종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월 중 남북 적십자 회담을 진행해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등 각종 회담 일정을 줄줄이 잡으며 평양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돈을 버는 외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29만 원, 맞벌이 가구는 765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나생명이 자사 가입자 정보를 분석해 보니 이 같은 소득 규모 차이가 나타난 반면 맞벌이와 외벌이의 보험료 지출 규모는 비슷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벌이 가구가 보험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 결과 외벌이 가구의 자녀 수는 1.26명, 맞벌이 가구 수는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과 육아를 함께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됩니다. 한편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 관련 대출 활용 경험이 많고 보험 계약 대출과 신용 대출은 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경고 조치했습니다. 9.13 대책 이후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자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겁니다. 실제로 수협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실상 올해 말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8월 정도면 집단대출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했는데 적극적인 영업을 멈추지 않아 계획 초과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이 1년 증가율 목표치인 7%에 육박하면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대상이 되는데 수협과 새마을금고에 이어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3조 6천억 원 늘어난 594조 7천억 원으로 작년 7월 이후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총 3,800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현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것으로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집값 폭등 원인은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적발된 식품 화장품 관련 거짓 광고가 2,000건을 육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가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상품과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순이었습니다. 특히 디톡스 제품에 대한 과장 광고와 의학적 효능에 대한 허위 광고가 많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주식 37개 종목에 대해 소수점 주식 구매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가의 해외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0.1주나 0.01주 등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해 소액 투자자가 글로벌 우량주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신한아이 알파나 신한금융그룹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이 올해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3년 100명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삼성전자의 여성 임원 수가 올해 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임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온화했지만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올라갔습니다. 퇴근길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로 높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며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지나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비 소식 없고 한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울진 18도로 높겠습니다. 남부도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낮 기온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 남해상에서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과 글피 목요일 사이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